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전격 공언하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요. 이 야당의 문제 제기는 바로 시점인데요. 이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탈출용 아니냐. 자, 다소 신중한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연결해서 개헌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고요. 오늘 또 지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엔 수원입니다. 규모는 작았고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도권이라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지진 관련 얘기도 나눠봅니다. 네, 이 19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셨고 국회 헌법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분입니다. 사선의 이상민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개헌 추진을 정말 깜짝 공식화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럼 뭐 누구나 다 짐작하듯이 대통령께서 지금 측근비리 의혹 등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걸 탈출해보겠다,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거는 다 짐작이 능히 되고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런 정략적 의도를 이유로 오랫동안의 그 묵어있던 숙제인 개헌 논의를 그것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국민적 또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것에 어느 정도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개헌의 뜻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대통령은 민생과 측근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올인하고 이 개헌 문제는 나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통령이 추진을 공언했지만 나서진 않아야 한다. 오히려 측근비리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 야당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 4년, 그 당시에 이제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참 나쁜 대통령이라면서 정략적 개헌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오늘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대목을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인들 중에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운동과 지금의 운동이 상호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거나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말을 뒤집고 또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런 얘기들을 그때그때마다 한 대통령으로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냥 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치인의 한 사람이다. 자, 오늘 추미애 대표는요,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개헌을 하겠다고 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현행 헌법에 따르면은요. 네. 분명히 128조 2항에 따르면 그 헌법 개정을 제안할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푸는 지금은 단임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를 못하도록 금지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고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고요. 네. 다만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그대로 소위 친박들을 유지해서 자신의 훗날이나 이런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이제 논란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은 이 개헌은 블랙홀이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블랙홀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한창 개헌을 하자고 할 때 특히 대통령 임기 초에 이런 작업을 해야만 이것들이 국민의 뜻에 맞게끔 작업을 성사시킬 수 있는데 그때마다 대통령께서는 민생에 몰입해야 될 때지 한가하게 정치인들의 게임인
개헌을 얘기를 할 때냐라고 네. 많이 나무랬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도 앞뒤 안 맞는 말씀인데 뭐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굳이 뭐 그 문제를 그렇게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대통령이 그러한 정략적 의도와 앞뒤 안 맞는 언동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일일이 대응하고 하는 것보다는 개헌 문제는 87년 헌법을 극복하고 미래 한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전략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민적 국회의 치열한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논의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지금 이제 본물이 터진 이 개헌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야당도 그 개헌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물론 야당 개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또 개헌의 방향이나 내용도 이견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나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의원들은 여야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제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든 누가 했든 그 논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 또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학습과 국회의원들의 학습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 이유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하고 느닷없이 앞뒤 안 맞는 제안을 했다고 해서 피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피할 이유는 없다. 그럼 결국 이제 개헌 논의는 이루어질 텐데요.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권력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하느냐 여기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원칙이 이렇게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그 현행 헌법 정치구조, 국가의사결정구조에 잘못된 점이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독과점되어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 권력을 어떻게든 분점으로 나눠서 네. 각 권력기구가 견제와 균형으로 또 협업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네. 또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는 국민주권과 책임정치가 실현돼야 된다. 선거 때만 국민주권과 책임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국민이 텔레비전 시청자처럼 리모컨을 갖고 있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프로로 바꾸듯이 마음에 안 들거나 신뢰할 수 없는 위정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장치를 늘 상존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필요성, 명분 이게 다 중요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충실한 원칙과 절차 지켜져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이 대선 전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맞물려 들어갈 것 같은데 바로 얼마 전에 손학규 정고문이 정계 복귀를 하면서 탈당을 했고요. 제3지대를 언급하면서 제7공화국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의 고리로 지금 제3지대를 자리 잡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대통령의 오늘 개헌 발언과 이 손정 고문 쪽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시진 않으세요? 그건 뭐 제가 모를 일이고요. 네. 다만 정치인들이 권력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이합집산 게임을 하는 건 본능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뭐 그거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 다만 그를 하는 과정에 국민의 뜻, 국민 민복을 위해서 얼마나 공익적으로 합당한 정치적 행위를 했는가는 네.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겠죠. 네. 잠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거나 눈속임을 할 수 있을지언정 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속물적인 권력 욕심이 그런 방식으로 잘못해서 나아갔다가는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무엇보다 국민이 수긍하고 공익적으로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이 제3지대, 이 중도 여야층에서 개헌을 연결고리로 모이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고립되는 형국이 되는 것 아니냐, 혹은 충분히 네네. 예상할 수 있죠. 특히 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네네. 그룹들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표에 대한 대항하는 그런 정치 그룹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국민당도 있고 네. 새누리당에서도 소위 비박 이런 네네. 해서 그렇게 연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약자들끼리 나갈 수 있는 돌파구는 연대 정치라는 건 본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네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어떠하든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수용하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그냥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갖고 권력 게임에 네네. 몰두하게 되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국민 지지 없는 권력 노름은 어쨌든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럼 네. 여권만 보더라도요. 지금 이제 여권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헌과 네. 관련해서는 이 반기문 대통령의 친박 총리설 이 이야기는 올해 나오고 있었어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반기문 사무총장의 속뜻을 잘 모르지만요. 네네. 이게 언뜻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금 친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막 전적으로 밀어주는 거를 부담으로 느끼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아하, 언뜻 네네. 생각하기에. 그렇군요. 아마 속내용은 어떻든 간에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그 친박 세력들은 자신들의 차후 차기에서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전략적 제휴나 연대 이런 것들은 각 세력들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눈을 무서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 네. 제3지대. 권력은 짧지 않습니까, 그게? 네, 또 이제 여권 이렇게 짚어봤습니다만 그러면은 이 의원님 끝으로요. 이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에 대한 입장 어떤 건가요? 글쎄, 나는 문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나요? 그동안은 4년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입장은 표명했지만 오늘 뭔가 뾰족한 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쪽을 대변할 수 없는데 저는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이것이 어느 정부 형태를 택하든 이 헌법에 대한, 현행헌법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뇌와 고민, 공론화 과정을 하려면 네.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건 그거는 회피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정면으로 네. 맞서서 대한민국이 현재의 무슨 잘못된 점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헌정체제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선거제도도 지금 이 소선거구제를 혁파해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고 다당제로 해서 연합정치가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알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당의 독과점 구조는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시정연설 이후에요.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은 자, 박근혜 표 개헌은 반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청취자 405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국회의원 임기도 단임제나 중임제로 바꾸시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뜻이면 그렇게 네.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계속 개헌 논의 감사합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경기도 수원에서 규모 2.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피해는 없었지만 이 수도권에서도 지진이 났다. 이 불안감이 커지는 대목인데요. 이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김영석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최근에 경주에서 지진을 겪은 터라 이 지진 소식 자체만으로도 불안해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단 규모 2.3이면 약한 지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통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주 작은 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게 수도권이라는 또 이 대목인데요. 이 수도권, 서울 쪽에서도 지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최근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적었지만은, 네. 과거의 기록에 보면, 수도권에서 상당한 지진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서해 쪽에서 좀 지진이 좀 다발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수도권에도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는 이 지대가 있나요? 네, 지금 수도권에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단층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추가령 단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추가령 단층은 지금 이제 북한의 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철원을 거쳐서 이제 서울과 이제 수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큰 단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을 관통하는 상당히 큰 단층인데, 그럼 이 추가령 단층대가 활성 단층입니까? 그것은 이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저번에 우리가 지질자연연구에서 일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구간에서 활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좀 더 정밀한 조사를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도권을 지나는 단층대도 과연 활성 단층인지 아닌지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자, 일전에 이 경주 지진 말입니다. 예. 당시에 양산 단층, 울산 단층, 여러 가지 또 단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활성 단층이라는 전문가 지적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 단층 연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층들이 일단 발견이 되면 그 단층이 이제 활성 단층인지 아닌지를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활성 단층인지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그 작업 자체가 물론 쉬운 작업이 아니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부 지역, 특히나 이제 그 지진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 남동부를 중심으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성 단층의 대한 연구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남동부 정도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초기 단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국을 단위로 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해서 조사를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20년 이상 지금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전국에 대한 단층 조사가 시작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한 20년 정도 진행돼야 좀 명확한 내용이 나올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년에서 25년을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 대한 활성 단층조가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원 지역 지진 때문에 70여 건의 이제 신고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많이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단층대가 자극을 받은 원인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이 경주 지진의 후폭풍이 수도권까지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네. 가능성은 아직 그럼 과학적으로 밝히긴 어려운 건가요? 예, 상당히 이제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지진이 보면 지금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여진도 상당히 많았고요. 네네. 그 여진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 이 경주 지역뿐만 아니라 상당히 넓은 지역을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보이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지진도 이런 경주에서 있었던 그러한 지진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경주 지진의 여진 아직도 계속 되고 있나요? 멈췄나요? 아주 뭐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한두 개씩 아직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여진은 줄어드는 것이 이제 정상적이기 때문에요. 네.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큰 지진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잠잠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제일 좀 걱정되는 대목이요, 교수님. 네. 결국은 다 잦아들고 이 안정 기간이 오래되면 끝났다라고 판정하지만 언제라도 좀 규모 있는 지진이 또 오게 되면 다시 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이번 지진이 이제 여진이 이제 잠잠해지면서 조용해지면 괜찮은데 만약에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기간 이내에 다시 이번에 경주 지진에 버금가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지진이 활성화되는 그런 주기에 들어왔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역사 시대에 있었던 큰 규모의 그러한 지진들이 다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은 참 제가 드리고 싶지 않은 질문인데요. 자, 오늘도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렇다면 한반도 어느 곳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난 지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일어난 지역이 있지만 네. 한반도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지진이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지역도 안전한 곳은 없고요. 경기도 같은 데서도 어떤 역사 기록에 보면 한 6 정도 되는 지진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1952년 전쟁 중에는 북한 평양 근처에서 6.3 정도 되는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큰 지진들이 수도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결코 뭐 어디나 안전한 지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평양에서도 있었고요. 네, 역사적 기록에는 남아 있군요. 네. 자, 오늘 보니까 이 재난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죠?
예, 그 정도로 작은 지진은 보통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겁니까, 현재?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한 5.5 정도 이상을 이제 규모 5 정도 이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그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이제 불안이 이제 증가되었기 때문에 네. 보통 한 3 이상 되는 것들을 이제 네. 경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이상 정도면은 경보가 되는데 오늘은 2.3이니까 예. 재난 문자 규모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예. 자, 교수님 그렇다면 이 다음 달 중순부터는 3분 안에 긴급 재난 문자 발송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네. 좀 빨리 좀 일본 수준의 좀 이 지진에 대한 방제, 대책 그리고 이제 매뉴얼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자, 어느 정도 또 걸리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굉장히 이제 지진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지진 경보 그걸 시스템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 조기 경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진계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진계가 가까이에서 지진을 이제 감지를 해야지 그걸 빨리 알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0초 정도에 대해서 경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에스파가 오기 전에 한 25초 정도를 시간을 벌면 한 100km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대피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더 많은 이제 시간과 그 투자를 또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까지는 우리가 좀 어렵겠지만 몇 분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조기 경보에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좀 이제 당긴다고 하면 그 다음 지진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조기 경보로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십 초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것을 우리가 피파에 의해서 온 거를 네. 먼저 감지를 해서 경보를 하면 그다음 이제 에스파가 오면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스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가스를 잠그거나 KTX를 멈추게 하고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몇십 초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하기는 좀 힘들고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워낙 우리가 지진 재난을 이웃 나라로 많이 봐왔으니까 몇십 년 걸려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말로는 일본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후발인 만큼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김영석 교수였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 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